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일렉트로닉 댄스죠. 그래서인지 DJ라는 직업도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사실 요즘 DJ들의 고민 중 하나는 자신들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 수단인 믹스 세트, 그러니까 여러 곡을 하나로 묶어 발표하는 형태의 믹스 음악이 사실은 불법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자신의 믹스 세트에 어떤 곡을 넣으려면 그 곡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해서 상당수의 DJ들이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선 기업이 나타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덥센 미디어인데요. 이곳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믹스 스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믹스 세트에 어떤 가수의 노래가 몇 초 동안 사용됐는지 분석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조금 편하게 세트를 발표하는 대신에 덥센 미디어의 믹스 수익의 5%를 지불해야 하고요. 이제 저작권을 해결해주는 기업까지 나왔으니까 DJ들의 믹스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음악은 초기 힙합의 전설적인 DJ죠.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의 The Adventures of Grandmaster Flash on the Fields of Steel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DJ 믹스가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 곡을 하나의 음악처럼 연결하는 메들리 비슷한 형태입니다. You say one for the trouble, two for the time. Come on, girls, let's rock that. 5-5 Freddy told me everybody slide. DJ spinning, I said my. Flash is back, flash is back, flash is fast, flash is cool. Francois c'est pas flash ain't no do. You say one for the trouble, two for the time. Come on, girls, let's rock that.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우리도 가입해야 할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많이 컸죠. 이미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양강, 그러니까 이른바 G2로 떴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달러화 중심으로 오래 달려온 것이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중국이 이 질서를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입니다. 투자은행. 미국이야 당연히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다고 하면은 겉으로야 괜찮은 척 하겠죠. 근데 속은 탈 것이고요. 우리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지 아니면은 실리를 좀 더 눈앞에 두고 중국과 손잡아야 할지 이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뭐길래 이럴까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작년인가요? 2013년쯤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설립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AIIB로 불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연원을 따지면 이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처음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논의가 되다가 작년 10월에
에이펙 회의가 있을 때 베이징에서 한 21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금년 중에 설립을 하자 이런 대체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세계은행이나 그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그런 유사한 은행들이 있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름 자체가 인프라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명시했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네. 결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이 자본금의 절반을 중국이 되는 거죠. 예, 그 초기의 제안은 그렇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 네. 앞으로 특히 유럽 국가들이 지금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주도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예, 것 그럼요. 같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세계은행도 있고요. 네. 아시아개발은행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왜 이걸 또 만드느냐라는 데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예. 왜일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아무래도 그 최근에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 쪽보다는 어떤 병원, 의료, 복지 이런 쪽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빈곤 퇴치 이런 쪽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제 아주 빈곤국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새로 신흥 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그 국제은행, 개발은행들이 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어들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수요 자체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국은 좀 반대 입장입니다만은 그 세계은행의 그 김용 총재, 이제 우리 네. 나라 분이죠. 그분은 초기부터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 세계은행이나 ADB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 찬성 입장을 표시했던 것도 약간 그 지금까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그 역할이 인프라 쪽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자본금을 많이 댄 기구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구들이 세계 경제의 어떤 질서를 좀 잡아왔다면 이제 좀 중국이 잡아보겠다 이런 속내를 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AIB가 정말로 활성화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주도권으로도 이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분 구조가 너무 중국에 치우친 게 아니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환경 기준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부의 투명성 기준 이런 것들을 그 지원할 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연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행인 것은 그 한편으로는 미국이 좀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3월 13일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주요 선진국들이 다 참여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사실은 발언권이 강한 나라들이고 그렇죠. 그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나라들이요. 다 참여를 선언한 데는 또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들 나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환경보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켜질 수 있게 됐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거기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뭐 이제 세계적인 슈퍼파워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대대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를 중국의 주변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신실크로드 뭐 계획이라고 하는데 1대1로 네,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계획 결국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 어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실물 경제의 어떤 그 계획이 이미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서 AIIB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개발은행이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하고 직접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큰 그 경제적 이익을 놓치기는 유럽 국가들도
아쉽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영국이 갑자기 한다고 하고 예, 이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참여를 선언한 국가들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그 10월 달에 처음에 모일 때 21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오늘까지 한 28개 나라 정도로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제 네. 새로 참여함으로 해서 늘어났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럽에 이제 지금까지 의견 표시를 안 했던 국가들도 더 참여할 것 같고요. 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 은행이라고 해서 이건 아시아 문제인가 보다라고 관심을 좀 적게 가졌던 나라들이 이거 유럽도 참여하는구나. 네. 그럼 뭐 남미의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도 뭐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 30-40개국 수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세일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죠. 네네. 와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가입을 권하던데 네. 우리나라의 방침은 어떤 건가요? 우리도 이제 결국은 그 중국의 요청이 초기에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우려도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유럽 각국이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의 고민은 많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했던 투명성 문제들을 들어가서 네. 해결할 수 있는 이 원군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유럽 국가들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그 가입 어떤 결정만 남은 금년간 뭐 가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본다기보다는요. 예. 이제 우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네. 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은 그 중국이 10월 달부터 꾸준히 작년부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 결정을 충분히 늦추면서 미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네. 그 우려를 함께 표명을 해왔거든요. 우리도 지배 구조나 그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의견을 구한다 이런 어떤 서한도 보내고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했고 결국은 뭐 유럽 국가들의 참여와 함께 이제 그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입장도 이미 충분히 존중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우리도 가입을 하면은요. 네. 뭐 땅 파고 개발하고 막 이제 이런 것도 시작이 될 텐데 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우선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간 그 지역에서 그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매년 한 7천억 달러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AIIB가 1,000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제 그건 자본금이고 네. 결국 그 AIIB가 스스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중국 은행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은행들이 세계 1위 은행, 2위 은행, 7위, 9위 이런 세계 10위 은행 안에 그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중국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또 유럽 은행들도 참여할 테니까 상당히 큰 그런 그 투자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해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통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물 분야에서 좋은 그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금융산업에서도 네. 결국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채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높은 채권인데 안정적이죠. 굉장히 예. 그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금융 분야에서도 그 굉장히 수익성 높은 그런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라는 이슈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그 해결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막대한 비용 부담이나 어떤 북한의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의 어떤 난제였는데 네. 이 부분을 비용은 좀 더 분담하고 또 국제기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북한의 어떤 경계심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 틀도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적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 마감이 참여하겠다라는 것의 마감이 이달 말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게 출자해서 주주가 되는 네. 그 국가들에 참여하겠다는 게 이달 말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출자하면서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앞으로도 이제 새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이제 받아주겠습니다마는 네. 출자국의 의미는
초기에 출발할 때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예. 뭐 지배 구조나 운영 원칙이나 어떤 조직 구조나 이런 걸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결국 그 출자국들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초기 출자를 해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진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돈을 내고. 아무래도요. 지금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이달 말 마감 뭐 이 얘기가 좀 너무 그 재촉하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이 참여를 해서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한 고민은 해왔던 시간이 흘렀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걸 너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패권의 격돌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리로 접근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양쪽을 다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다 고려를 해야지 될까요? 네. 네. 그 결국은 이번에 그 좀 재밌었던 점은 네.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이제 겉으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당연히 이제 그 당연한 일인데 다만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그 충돌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때 네. 미국하고 중국에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유럽에서 풀릴 수 있구나. 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좋은 시점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예. 계기를 마련이 예. 된 거죠, 외부에서. 그리고 사실 미중 간의 어떤 여러 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나라가 한국뿐이 아닌 거죠. 네.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사이에 끼인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경제 주치 순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에서는요. 아무래도 포스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 하면은 정말 암울한 현대사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주치에서는 유재선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무 상담 내용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었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밀레 전시회 관람 티켓과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요. 7333님. 단통법을 승자는 국민도, 정부도 아닌 제조사와 통신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1094님, 단호하게 문자 주셨네요. 공정하게 모두가 호갱되는 법이라고 단통법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6832님은 어떤 법이든지 초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수정하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든 의견 존중하고요. 샵의 0945로 단통법 시행 6개월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쓰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쓰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기업 이야기에서 최대 관심은 포스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포스코 건설 베트남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그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베트남 건설 공사를 하면서 한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한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포스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부터 관련 임직원들이 이제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요. 어저께 17일 날에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그 포스코 건설 협력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는 이에 대해서 현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리베이트를 상납한 것이다. 네. 그리고 국내로 그 비자금이 유입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지금 이 뭐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를 들쑤시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뭐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추가 비리 관련한 이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0년에 이 코스닥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를 했는데 네. 이 터무니없는 고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당시 그 포스코 성진지오텍의 이제 원래 대주주죠. 네. 거기에 수백억 원의 그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부실한 기업이었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이 회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측면은 있어요. 원래보다는. 네. 그동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전 대주주의 주식을 포스코가 사들였는데 한 100%에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가 얻은 그 자본 이득만 수백억에 이른다는 거고요. 또 재미난 것은 그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도 석연치 않은 짓을 했는데 어떤 거죠? 이 성진지오텍의 전 대주주가 포스코한테 이제 지분을 팔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예. 그 회사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인수권을 싸게 사들였어요. 산업은행이요? 아니요. 그 성진지오텍의 전 대주주가. 성진지오텍의 대주주가. 예, 이 사람이 예. 이제 이름이 전정도라는 사람인데 네.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포스코한테 비싸게 팔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시다시피 포스코나 산업은행이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특혜 주는 행위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 결국은 그 뒤에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배후에서 작용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공사 관련 이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 네. 뭐 금액은 100억 원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진작부터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합작으로 제철소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짓다 보면 이제 하청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특혜를 줘서 비자금이 조성됐고 또 비자금이 일반 뭐 국내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건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건 또 혹은 그 앞에 베트남 건 다 포함해서 포스코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무수한 의혹 중에 극히 일부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재계에서는 아까 제가 성진지오텍 뒤에 당시에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 포스코의 MB 게이트가 열리는 거냐 이번 건으로 MB 그런 게이트. 지적이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네.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의 정준양 전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대형 M&A만 건수로만 치면 한 1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7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더 돈을 지불했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얘기들은요. 사실 그 기업을 인수할 때부터 다 장부만 보면 알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의혹들을 비리를 다 뭐 수사를 하고 해야지 된다고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청취자분들이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의혹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진지오텍 건도 네. 이미 2010년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근데 당시에 이제 정권이 누구였습니까? 전 정권이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나 검찰은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은 그렇다 해도 검찰의 본분이 뭡니까? 네, 비리를 수사하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도 저는 검찰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불구하고 따라서 검찰이 자기 수사를 행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에 뭐 한번 의혹과 비리들을 파헤쳐 보면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그 정부가 한 중간쯤 지나가는 집권 3년 차가 되면은 국정 전환을 위한 승부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혐의가 그래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수사 배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제 정치적 목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여당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고 지난번에 복지 세금 논쟁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자 사정에 이제 칼을 뺐다는 건데 네. 이 사정 대상으로 가장 만만한 게 역대 정권으로 보면 과거 정권 때 일이에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포스코가 대상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네. 최근에 포스코 외에 동부신세계도 검찰 조사서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흥미로운 거는 이들 그룹도 지난해부터 이미 언론에서 검찰 내사설이 끊임없이 보도됐던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동부신세계. 그런데 그동안 이제 뚜렷한 수사 진전 없이 시간만 이제 흐르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언론 보도를 나온 거 보고 제게에서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물타기예요? 포스코라는 특정 기업의 표적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좀 희석시키기가 물타기 아니냐. 네. 재벌 그룹들이 이제 긴장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압박하는 어떤 일석이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석유공사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은 자원 외교가 지난 정부의 그 최대의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된 뭔가를 캐내려 한다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들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회 각 부분에 켜켜 있어야 고질적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면서 이제 비리 청산 의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한구 총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해달라. 이번 비리 수사가 이제 대통령의 뜻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 재계 또 자원, 지금 말씀하신 자원, 또 방산 이런 전방위로 사정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금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왜 기업들을 이렇게 또 쑤셔대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대통령 말대로 부정비리는 발본색원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이 된다면 이제 문제인데 아까 또 검찰도 뻔히 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 감고 있다가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칼을 빼드는 거 이런 거는 법치주의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비리 중심에는 지금 전 회장인 정준양 회장이 있는데 하지만 포스코 비리의 진짜 몸통은 정 회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정권 실세들 예. 우리가 흔히 영포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포라인. 예. 예. 이들에게 포스코가 휘둘린 건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정준영 회장이 그 CEO로 선임될 때 이 사람들이 인사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 CEO들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역대 정권 때도 계속 그랬는데 가장 노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언론에 그러니까 사회에 노출된 게 사실 2008년, 2009년 그때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스코 이구택 회장을 임기 중에 밀원을 내고 새로 CEO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식경제부 차관인 박영준 씨, 네. 그리고 천신이 세종남호 여행사 회장 이 사람들이 전부 그 MB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정준희 회장 선임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을 포스코 CEO에 올려놓고 그다음부터 자기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기마다 CEO가 좀 더 퇴진하고 또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고 또 정권이 교체되면 또 옷을 벗기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포스코의 한테 비극적인 역사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이 포스코가 이렇게 정권의 놀이개가 된 거죠? 포스코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만 박태준 그 CEO가 지금까지 예. 총 8명이었어요. 예. 박태준, 황경로, 정명식, 김만재, 유상부, 이구택, 정준영, 권오준. 예. 그런데 지금 현직인 권오준 회장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임기 중간에 하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정준영 회장도 작년 봄에 임기 중에 하차한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검찰이 지금 그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다 칼을 뽑았는데 예. 저는 그 박근혜 정부는 그럼 포스코 논란에서 자유롭냐는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포스코 회장 선임 때도 권력의 인사 개입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확인해봐야죠. 예. 아니 지금 권오준 회장이 예. CEO 후보군에서 원래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예, 물론 이제 예상외의 인물이라고 해서 적임자가 꼭 아니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문제는 권력이 예상외의 인물을 최고 경영자에 앉혀놓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임원의 인사권이 없다는 소문이 포스코 주변에 파다해요. 실제 그렇군요. 인사권은 얼마 전에 그 국정농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 문고리 권력 얘기고 그 배우 예. 세력이 누구 있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지금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코는 일단 권력과는 계속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번 검찰 수사 제대로 받고요. 진짜 뭐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면은 책임져야지 될 것이고요. 그 고리를 끊어야 우리의 어떤 대표 기업으로서 또 재계 대표 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권력에 의한 최고 경영자 그 인사 개입 네. 그것부터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담 내용들이 많아서 네. 바로 그냥 상담 들어갈게요. 네, 네. 6236님인데요. 저는 대학의 전임 교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 단체에서 신규 창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 요청을 받아서 월 3회에서 4회 한 회 9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일정에게 강의료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3월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출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난해부터 계속 강의를 했던 단체에서는 강의료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3.3%를 한다고 해요. 하고 지급을 해주는데 이번에 강의하러 간 회사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라고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강연료인데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소득세법에는 우리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이 사업 소득하고 기타 소득 종종 이 문의를 하셔요. 네. 이분처럼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어떻게 다르냐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네. 경우는 사업 소득이고 예. 어떤 경우는 기타 소득입니다. 일단 사업 소득이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요. 본인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나는 대학 교수인데 이걸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해서 기타 소득은 정말 일시적 우발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제가 세무사입니다만 네. 저도 가끔 이제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그 본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어쩌다 우발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때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한다. 이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저쪽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이 이쪽에서는 기타 소득이다. 네.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속적으로 그 강연에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계속적으로 보아야 된다. 사업 활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원천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소득은 다음해 5월에 합산해서 이분이 대학 교수니까 이제 근로소득도 있을 거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강연에 대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80%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20만 원에 받았다. 16만 원이 비용이 되고 나머지 4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22%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다 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받는 게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말 이번 3월 달에 한 번, 2번 했다. 이러면 기타 소득이 맞을 거고 계속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정해놓고 몇 번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라도 이곳에서는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성이라는 거는 유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안에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법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의 구분이 사실은 난 3번 했는데 이거 계속적인 거냐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외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추후에 받은 2번째 받은 기타 소득 문제도 한 번 더 곰곰이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0263님인데요. 지난 1월에 서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현금은 전혀 없이 이 건물만 갖고 계셨는데 생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부인과 장남을 수증자로 정하여서 부동산은 부인과 장남이 갖고 딸 2명에게는 장남이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면은 이 유증자인 장남이 딸 2명에게 현금을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증여세가 이 현금에 대해서 장남이 딸에게 준 거잖아요. 자기끼리 이렇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일단 유증이라는 건 내가 죽으면
상속이 이루어진 내가 죽으면 이걸 너한테 증여하겠다라는 네.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현행세법상 상속이거든요. 이게 유언이나 사인 증여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네.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상속세. 사인 증여나 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예. 형식은 증여 형식이 띄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돌아가신 분이 건물만 하나 있어요. 네. 돈은 하나도 없고 건물을 나눠주기가 못하니까 건물은 엄마하고 아들한테 주고 그 대신 딸들은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섭섭하니까 아들 네가 현금을 좀 마련해서 딸들한테 줘라라는 네. 얘기예요. 그럼 돈은 아들이 주는 거니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 그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걱정하실 거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은 갑과 을 예. 어머니와 아들이 했고 아들이 상속의 그 유증에 의해서 증여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딸들한테 줘라라고 해서 네. 그 유언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이 됐죠. 네. 그럴 경우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는 전체 그 건물 받은 것 중에서 현금으로 준 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 가액이 20억을 아들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했고 딸들한테 5억을 아들이 줬다라고 네. 한다면 아들과 어머니는 그 전체 빚 건물의 가격에서 현금을 준 금액을 뺀 금액 20억에서 5억을 뺀 15억을 상속받게 되는 거고 네. 딸들은 현금으로 받은 5억 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만큼 아들과 딸 또 배우자께서 나누어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증여세는 거고요. 아니고 상속세입니다. 아. 물론 또 상속세는 네. 이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세되는 게 아니고 연대에서 납부 책임이 있어요. 그렇군요. 상속세가 20억 전체 금액에 대해서 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예. 과세당국에서는 이걸 어머니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네. 딸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들끼리 뭐 이렇게 구상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물론 이렇게 상속 지분에 따라서 이게 네. 표시는 해줍니다만은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씩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라라고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내려주는 거네요. 네. 아, 이런 경우도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 많을 것 예,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저희 생생경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단통법 6개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여쭤봤었는데요. 문자 많이들 주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선물 드릴 분입니다. 0262님 외 세 분께 밀레전 관람권과 인터넷 중국어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SNS를 통해서도 저희 그 생생경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